자, 이게 얘들아, 물론 책에 나오는 것만 설명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내가 설명을 많이 해준 이유가 되게 나는 이런 게 재밌었는데, 역사 공부하면서 외우는 것보다. 왜 하필이면 그 1910년에 식민지가 됐나.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게 1909년에 안중근 열사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 하얼빈역에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라고. 자, 계속 나가볼게요, 일단. 자, 우리 식민지로 가는 이제 중요한 그 외교권 상실 2차 한일협약을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외교권을 뺏겼어요. 가만히 있을 민족입니까? 현서 씨? 또 내가 얘기하니까 화면 다 꺼진다. 이봐라. 진짜 이 반응 체크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뺏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907년에 얘들아, 1907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요, 사실은. 알겠어요? 하는데 사실 이걸 되찾으려면은 지금이야 국제연합도 있고 유엔 같은 거 있죠. 국제기구 이런 거 있잖아, 막지. 그런데다가 저 새끼들 우리한테 불법을 저질렀어. 막 제소하면은 막 재판도 하고. 그런 국제기구가 지금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1900년대 초반에. 그런 거 없죠. 그 당시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됩니까? 물론 나중에 뭐 1914년, 17년에 끝났구나.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지만 아직까지 이 단계는 없었다니. 국제기구 자체가 없었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뭐 억울해도 뭐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고. 근데 그 비슷한 게 하나 비스무리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국 평화 회의. 이것도 들어봤다. 얘들아,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알 거예요. 맞죠? 그 두 번째 열리는 거였고, 2차 만국 평화 회의였고, 이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 헤이그. 알다시피, 그래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헤이그 특사 사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요거 중요한데, 헤이그 특사를 갖다가 고종께서 우리의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이 불법으로 가져갔으니, 불법은 맞죠. 가져갔으니 이거를 갖다가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중요한 특사 바로 누굽니까? 이준열사, 이위종, 이상설. 이분들이 바로 특사 3인방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너네 의사조약을 배웠다면 헤이그 특사도 너네 반드시 세트로 외웠을 겁니다. 외교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게 보냈던 특사라고.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 이거 뭐 알 거예요. 아는데. 근데 내 쌤이 한 사람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사람 말고 한 명 더. 바로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 헐버트는 내가 몇 번 강조했었어요. 벌써 세 번째일 것 같아. 이제 오늘 지금까지 나오면 세 번째 나오는 거야. 사실 헐버트는 이제 이 이후에 대한제국에서 추방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었고. 헐버트는 쌤이 유경공원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유경공원. 그때 교사로 왔다가 그 다음에 제2차 가보개혁 때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면서 한성사범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뺏기고 나라가 이제 외교권까지 상실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대한제국의 어떤 그 외교권을 되찾기 위한 어떤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이 바로 헐버트. 외국인이지만 정말 존경받을 만하죠. 그 이분 묘소가 한국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한국에서 계시고 해방 이후에 뭐 우리나라 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헐버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 사실은. 너네 이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네덜란드 헤이그거든요. 이까지 가는데 이게 일본이 뭐 그냥 가세요. 그냥 가는 걸 갖다가 뭐 갔다 와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막 감시하고 못 가게 막고 이랬을까? 당연하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고. 얘네들이 누군지도 몰랐겠지만 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분들이 헤이그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헐버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이 고종의 특사처럼 막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속 감시했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얘한테 눈이 팔려 있는 동안 얘네 아니죠. 이분들이
헤이그까지 가는 걸 갖다 감시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네들하고 자꾸 유튜브에 나가니까 얘네들 나하고 수업하면 상관없는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알겠어요? 용어에 신경 써야 됩니다. 다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자, 어쨌든 이분들은 헐버트한테 관심이 막 일본이 몰려 있으니까 감시를 피해가지고 놀랍게도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셨고 이해됩니까? 거기서 알다시피 일본의 어떤 그 만행 이런 거 다 꼬발랐지만 회의장 못 들어가셨죠. 당연히 그때 만국평화회의는 사실 이 당시에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소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었습니다.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근데 영국이 이걸 못 막아요. 영국 봐라. 이거잖아. 맞죠? 제2차 영일동맹. 일본 편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던 거지. 어쨌든 그래서 만국평화회의장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그 만국평화회의가 하루 이틀 열렸던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계속됐던 거였거든요. 샘은 헤이그 갔다 왔던 사람이잖아. 누차 얘기하지만 헤이그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준 열사가 묵었던 돌아가셨던 그 호텔 거기도 갔다 왔고요.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 이제 기자들에게 이 대한제국의 상황을 갖다 막 전달하고 했던 그런 역할밖에 못했죠. 알겠습니까? 뭐 어떡합니까? 각국의 백성들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허망하게 망해가는가 동정심만 보낼 뿐이지 무슨 힘이 있었냐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휘종 열사가 막 영어를 되게 잘했었고 프랑스어 그다음에 이 사람은 러시아어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언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 대한제국의 상황을 갖다가 많이 알렸죠. 이해됩니까? 불쌍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제국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잖아.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국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국공법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한제국은 그걸 철저하게 잘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약소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너네도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에서 나는 진짜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 거 다 하고 규칙 다 지켰는데 불이익을 당해봐. 되게 억울하잖아요. 대한제국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국제질서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법들은 다 준수하고 지켰는데 결국에는 각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막 되게 절절하게 썼던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성공하나 실패하나? 실패하죠. 자, 뭐 이거 어쨌든 헤이그 특사 사건은 알다시피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던 것 같다가 각국에 호소하기 위해서 헤이그로 파견됐고 결국 이거는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실패했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이 이후에 자 어떻게 전개됐냐면 이거 밖으로 나가죠. 오늘 끝내버릴게 그냥 얘들아. 내가 웬만하면 화각을 넓히지 않는데 화각을 넓혔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네 번째. 쌤이 5단계로 설명한다 했습니다. 자, 이 네 번째가 오게 되는데, 자,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1907년에. 자, 배경은 방금 얘기했던 헤이그 특사 사건이야. 헤이그 특사 사건. 봐봐. 대한제국이 어쨌든 되게 억울하지만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에게 뺏겼잖아. 이번에는 일본이 이거 가지고 또 문제 삼아요.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명백히 뭘 위반한 거야, 대한제국이. 그렇지. 이번에는 제2차 한일협약을 무시했다, 일본이. 야, 너네 왜 외교권을 갖다가 통감부한테 넘겼는데 왜 이딴 식으로 외교하고 난리야? 하고 문제 삼기 시작한 거지. 이해됩니까? 헤이그 특사 사건 때. 그런 거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얘들아.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완용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완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고 협상하면서 대한제국의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내가 몇 번 강조하지. 야, 화면 좀 켜봐. 이거 진짜 너 이거 내가 책을 한두 권 읽고 설명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너네 이거 이렇게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내가 너네 혼자 공부하면 절대 못합니다. 알겠어요? 잘 들어. 이거 무효로 시험에 이렇게 깊게 내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너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거야.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다. 너 이 정도로 설명하시려면 책을 진짜 많이 읽은 거야. 잘 봐. 자, 내가 왜 이완용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2차 한일 협약 때까지는 이완용은 적어도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권을 넘겼는데 왜 친일파가 아니에요?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에게 안 넘겼더라면 일본이 황실을 없앴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한제국 자체를 없애버렸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토 히로부미는 자기 나라에서는 군부 세력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당장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 내부의 세력과 이토의 생각은 달랐다니까. 이토는 당장 식민지로 만들면은 대한제국이 너무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보호국화하자. 내가 가서 외교권만 가져올게. 이러고 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그 외교권을 못 가져가잖아? 대한제국한테 못 가져가면 대한제국 황실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완용도 이토의 생각을 그 상황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거부하면 황실이 없어졌다니까? 대한제국 없어졌을 거예요. 그때 당시 바로. 이해됩니까? 어떻게 외교 협상을 맺어가지고 외교권 넘겨줬지만 황실은 지킨 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지금 고종이 이걸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완용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당연히. 이거 만약에 일본이 이완용이 아는 상태에서 했다면 이거 말렸을 거야. 이완용은.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 난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이완용도 모르게 고종 혼자서 이 짓을, 중요한 일이죠. 이 짓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알겠어요? 결국엔 실패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난리가 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이완용은 빡 떨죠? 나는 황실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고종이라고 하는 놈은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신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로 이때부터 이완용은 친일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친일파가 됐느냐?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부터야. 무슨 말이냐면, 고종을 갖다가 지키려고 이것까지 했는데 고종이 지 말 안 듣고 헤이그 특사 파견해가지고 일본을 갖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책임지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이 가만 안 있을 건데 지금. 실제로 이완용이 이 당시에 고종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쳤대요. 그러면 안 되지, 신하가. 알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막장인 거예요. 사실 신하가 막 왕한테 대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완용은 나라를 버린 거라 봐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때부터 친일파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고종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되냐? 퇴위해요. 이게 바로 고종의 퇴위입니다. 고종의 퇴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교과서에 분명히 나올 거야. 고종이 퇴위됐다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고종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즉위하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조선 법도상 왕이 살아있는데 무슨 아들한테 양위하고 난리가 납니까? 태조 이성계도 아니고. 이성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고는 없었던, 보통 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그 다음 왕한테 물려주잖아. 근데 이게 헤이그 특사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본을 달래기 위해서는 고종이 지가 왕을 그만뒀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오케이?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순종이 즉위해서 새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한일 친협 이야기라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너네가 알고 있는 한일 신협약이 뭐냐면 정미칠조약입니다. 정미칠조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정미칠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내용은 딴 거 없고요. 차관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차관정치가 또 뭐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차관정치, 얘들아, 이거 제1차 한일협약은 뭐라 했습니까? 이 고문정체랬잖아? 기억나니? 메가다 스티븐슨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게 고문이고, 고문이 뭔지 다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차관은 또 무슨 말일까? 차관은
내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거야. 공무원이야, 공무원. 내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별씨 우리 학교 행정실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직접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한별아?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의 공무원으로 일본인들이 막 안 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사실상 거의 뭐 일본이죠, 뭐. 이해됩니까? 자, 이 차관을 지휘하는 기관이 또 뭘까? 통감부.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제 외교 업무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행정까지도 컨트롤하는 게 통감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은 할 일이 없습니다. 통감부가 최고 통치기관이 되어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원래는 외교 업무에다가 이제는 차관들까지 지휘하니까. 오케이? 그게 정미칠조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지, 얘들아. 자, 이면합의. 이건 공개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차관 정치를 실시하는 거였지만, 자, 공개되지 않은 거에는 뭐가 있었냐면 군대 해산. 군대를 해산하신다. 대한제국이 뭐를 없애버렸다? 군대를 갖다가 없애버렸다 하는 거. 그게 정미칠조약의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알겠나요? 시험 문제 잘 옵니다. 정미칠조약. 그래서 너네 이 해산된 군인들이 나중에 의병운동에도 막 가담하시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미의병.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민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년에 외교권 뺏겨버리고 일어났던 을사의병, 맞죠? 총 3번의 의병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명성황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어났었던 뭐 있었어요? 을미의병,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일 신협약은 우리의 차관 정치와 군대 예산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단계, 요거 이제 끝나간다. 자, 얘들아 힘들었죠? 오늘 수업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 5단계. 알겠습니까? 자, 5단계. 한일 병합조약. 이건 뭐 그냥 한일 합방이에요. 한일 합방. 그럼 너네 뭐 원래 명칭은 한일 병합인데 되게 말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병합. 되게 막 대등해 보이잖아. 일본이 되게 고심했던 거야. 이거 조약 그 이름을 갖다 붙일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한일 병합조약인데 너네 한일 합방이라고 알고 있는 게 바로 저게 1910년에 이거 한일 합방이죠. 1900은 10년에 일어났던 거였고 정확하게 8월 2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물론 22일 날 조인됐었고 일주일 동안 묵혔다가 발표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8월 29일이지만 원래는 8월 22일 날 합의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대한제국의 모든 국권을 갖다가 어디에 넘긴다는 거? 일본 천황에게 넘긴다는 거잖아, 이거. 맞죠? 갑자기 근데 이거 왜 한일합방이 1910년에 이루어졌을까? 아까 내가 얘기했었어요. 중요한 배경이 안에 있었어. 갑자기 나라가 없어지긴 이유. 이거 반대하는 사람 있었잖아. 누가 죽었게? 얘들아, 얘기해 주면 아까 다 답을 얘기했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왜 23명으로 줄어있죠, 지금? 헐? 출석책을 한번 해야 되겠네, 이 새끼들. 야, 배경 바로 누구?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됐어? 죽었죠. 알겠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안중근 열사께서 하얼빈령에서 쏴버렸죠. 맞죠?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인다. 비켜라. 자,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맞죠? 자, 알다시피 이토의 생각은 보호국화였었어요. 이해됩니까? 보호국화. 근데 안중근이 생각했던 그 뭐 동양평화론, 뭐 이토와 다른 생각, 처음에 이토를 존경했었다고도 얘기하거든요. 이해됩니까? 이토를 왜 죽였냐? 동양평화의 화근이 된다라는 명목으로 쏴 죽인 건데,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 안중근 여사께서 이제 쏴 죽이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촉진시킨 건 사실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토는 보호국화를 주장하는 애였고 일본 내부에서는 계속 식민지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군부의 주장이 있었단 말이야. 결국 이제 이토가 죽자마자 바로 식민지화로 진행이 됐던 거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또의 죽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오케이? 나중에 이또와 안중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동양평화론을 얘기할 때 한번 해줄게요. 언젠가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통감부가 어떻게 됐을까? 통감부. 통감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알아둬야 돼. 통감부는 폐지가 되지. 맞죠? 폐지가 되고 대신 대한제국을 통치하는 이제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겠네. 그게 새로 설치되지. 그게 뭡니까? 내가 좀 비켜줘야 되나? 아이씨, 어디 가나? 바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지. 이해됩니까? 자, 다시 말하면 조선 총독부는 이게 이제 간접 지배에서 이제 뭐로 바뀐 거야? 직접 지배하겠다는 거야. 직접 지배로 선언한 거였고, 그래서 조선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은 다 누구였을까? 봐봐, 다 군인들이지. 맞죠? 데라우치 마사다케 육군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의 육군이 많이 왔었고, 해군 출신의 대장도 한 명 옵니다. 알겠습니까? 사이토 마코토인가요?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머리가 썩어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자, 하여튼 20년대 문화통치 때는 해군 대장이 오기도 하는데 다 군인이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왔었던 사람들 다 군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끝! 우리나라 식민지. 시험 끝나고는 이제 일제시대. 알겠나요? 나하고 방금 봤던 이 스토리가 너네 간단한 것 같지만 너네 절대 혼자서 책 읽어서는 이해 못할걸요. 네. 내가 동영상 찍어놨으니, 우리 역사를 갖다가 그래도 좀,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은 내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걸 한두 번 설명 안 해봤거든요. 애들이 절대 이해 못한다고 그냥 책에 있는 거 읽어봐서는. 알겠나요? 자, 뭐 나름대로 설명한 거니까 뭐 미리 봤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더 흥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자, 고생했습니다. 자, 나가도 됩니다. 안녕. 시험 공부해라, 서수령. 알겠어? 선생님, 어. 이토 히로부미 밑에 보호화가 아니라 보호국화 아니에요? 보호, 맞죠? 그런 걸 왜 이제 얘기하니? 보호, 했어요. 맞나? 국화. 뭐, 그래도 알아듣겠죠.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컨디션이 장난 아니야, 지금. 너무 안 좋아, 지금. 보호국화죠. 알겠습니까? 자, 나가면 됩니다. 네. 네,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안녕. 선생님, 어. 그 시험 공부하는데 좀 도움되는 거